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피부과 전문의 최선영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아토피 피부염이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특징적인 가려움증이 있고 연령에 따라서 특징적인 피부염의 분포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연령에 따라 특징적인 분포라고 함은 2살 미만인 영유아에서는 주로 이제 얼굴 뿐만 아니라 팔다리의 바깥쪽, 편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팔다리의 바깥쪽에 만성 피부염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패턴이고, 2살이 넘어가는 이제 소아기에서는 얼굴 편 쪽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접히는 쪽, 목이라든지 팔 오금, 다리 오금 이런 접히는 부위로 피부 양상이 바뀌게 돼서 가려움증을 특징으로 하고 그 연령에 따른 특징적인 피부 병변 분포가 있으면서 다른 아토피 질환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토피 질환이라고 하면 피부에 나타나면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지만 흔히 코 쪽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 눈 쪽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결막염, 그리고 호흡기 쪽에 나타나면 천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토피 질환, 다른 아토피 질환에 본인의 개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서 아톰님의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피부염으로 몸에 스테로이드를 5일 정도 발랐는데 바른 부분 주변으로 여드름이 났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여러 피부 염증이 생기는 여러 습진 병변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면역 조절 연고입니다.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바르고 나서 여드름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바르셨고, 단기간을 바르셨고, 바른 스테로이드제가 어떤 건지가 명확치는 않는데요.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강도에 따라서 뭐 7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5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몸에는 중간 이상의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거든요. 근데 5일 정도 발랐을 때 여드름이 났다. 이게 만약 정말 스테로이드제로 유발된 여드름이 맞다면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 도포를 중단하고 여드름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몸 중에서 앞가슴이라든지 등 쪽에는 원래 여드름이 잘 나는 모메타손이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모메타손이면 중간 단계 스테로이드가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워낙에 가슴이나 등 쪽에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피지선이 활발한 부위이고, 그래서 기존에 여드름이 있었던 분이셨을 수도 있고, 여드름이 날 소인이 많이 있는 피부였는데 스테로이드 바르고 나서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유발성 여드름인지 아니면 기존의 여드름인지를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드름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드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먹는 약, 크게는 이제 항생제 또는 피지분비 조절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바르는 약,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비타민 A 약도 있고, 그리고 항생제 성분도 있고, 이런 바르는 약을 도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드름이 계속 지속되신다면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한번 맞는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닝닝님의 질문인데요. 아토피도 유전인가요? 네, 굉장히 외래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아토피의 원인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고,
그다음에 면역학적인 이상이라는 요인이 있겠고 피부 장벽 손상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각각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토피는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을 타고나고요. 본인이 아토피라는 소인을 타고나고 그에 대한 이제 뒷받침되는 얘기로는 실제 아토피 질환 환자의 70%에서 80%까지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토피 질환의 개인력도 있다고 했는데 가족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의 70%에서 80%까지는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을 보이고요. 아토피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한 80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한 가지 유전자만으로 유전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변이가 있어서 아토피 소인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러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인자성 유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유전자들은 보통 피부 장벽과 관련된 유전자 또는 피부 면역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는 우리 피부의 장벽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라그린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피부 장벽 손상이 쉽게 오고 건조증이 쉽게 오고 이러한 아토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토피는 100% 유전병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전 소인이 명확히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변이가 있고 그 유전자 변이는 면역학적 변화라든지 피부 장벽 손상과 연관이 있고 70% 환자에서 가족력이 있다는 점에서 유전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부모님 중에 두 분이 아토피 질환이 있을 때 그 자녀의 75%는 아토피 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분 중에 50%는 아토피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의 원인이라고 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전적 소인, 그리고 면역학적인 이상, 피부 장벽의 이상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라돌이님 질문이 다음번 질문인데요. 선생님 아기가 6개월인데 얼굴은 깨끗하고 접히는 부분, 주름 부분은 빨갛고요. 소아과에서는 아토피라는데 보습만 열심히 해주는데 완치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영유아기에는 얼굴이 생기고 보통은 팔 쪽, 다리 쪽 편 부위에 아토피의 특징적인 병변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얼굴을 침범하지 않는 아토피 하나들도 있고요. 또 접히는 부분, 주름 부분도 같이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아토피에 맞는 치료를 해주심이 맞는데요. 보습은 아토피 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경한 정도에 따라서 경증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등증의 경우가 있고, 그리고 중증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어느 단계에 해당되든지 가장 기본 치료는 보습제입니다. 왜냐하면 아토피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피부 장벽의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피부 장벽층은 굉장히 견고하게 바깥 환경에 대해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겉에 피부 가장 바깥층에 각질세포의 각질층이 있고 그 사이사이를 채워놓고 있는 세포 사이에 지질 성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각질층과 세포 간 지질이 완벽하게 피부 장벽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장벽층이 깨지다 보니까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범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자극 물질들, 화학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겐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변화, 습도 변화, 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악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피부 장벽은 손상이 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은 다시 또 건조증이 심해지고 그러면 가려워지고 그러면 또 긁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게 기본 아토피의 기본적인 베이스, 백그라운드에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요. 보습을 당연히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습이 중요하고 기본 치료인 건 맞는데 보습만 열심히 해주면 완치가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습제는 기본 치료제이고 피부 장벽의 수분을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본 치료, 그러니까 기본
방법인 건 맞지만 만약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염증이 있으면 우리가 염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연고, 스테로이드제 또는 비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바른다든지 염증을 조절해 주기 위해 먹는 약을 쓸 수도 있고요. 또 가려움증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가려움증의 조절을 위한 항히스타민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을 열심히 해주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 아토피의 질병의 조절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어흥님의 질문입니다. 20대 여성이고 어렸을 때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 아직 목 뒤에 아토피가 살짝 남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확 일어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아토피는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 생기고 나이가 들면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마다 경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화기를 넘어가면서 커가면서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4살, 5살 넘어서 학교 갈 때까지 지속되는 부분도 지속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좋아졌다가 다시 성인 때 조금 심해지시는 부분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경과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 환자분은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고 그 사이 경과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직 목 뒤에 아토피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남아있다는 건 본인이 이제 만성적인 가려움증, 잘 조절되지 않는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특징적인 아토피 병변, 이제 목 주름 부분에 피부가 두꺼워져 있는 이제 태선화라고 하는 많이 긁어서 피부가 과증식되고 두꺼워져 있는 태선화 병변이 있으면서 이제 많이 긁음으로 인해서 염증이 후에 생긴 또 색소 침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아토피의 피부장벽 악화 그리고 가려움증의 자극 요인으로는 실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가려움증이 악화돼서 또 가려워서 긁게 되면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 가렵고 가려워서 긁으면 장벽은 악화되고 장벽이 악화되면 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더 가렵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습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보습제는 보통은 샤워 후에 한 번을 바르시는 게 일반적이신데 실제로 보습제가 바르고 나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경우는 남아있는 시간은 8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이제 심한 경우는 자기 전에도 바르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최소 2번은 보습제를 먼저 발라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토피로 인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연고, 치료제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이 심할 때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좋은 그에 맞는 스테로이드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좋아지고 나면 저희가 스테로이드제가 없는 비스테로이드성 연고인 국소 면역 조절제로 알려져 있는 피메클로리무스라는 크림 그리고 타크로리무스라고 하는 이제 연고를 바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바르면서 하루에 한 번, 좋아지면 이제 유지요법으로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유지요법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려움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계속 남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꾸 악화되고 재발하는 소견이 심하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관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엔젤님의 질문을 볼까요? 네. 아이가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난 듯해요. 엄마가 여러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알러지가 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아이가 평생 아토피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현재 6살이고 아빠는 아토피가 없고요. 여러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알러지가 심한 건 어머님이 음식 알러지가 현재 심하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럴 걸로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는 이제 아까 말했지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토피 소현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토피가 없다 하는데 어머니가 알러지가 심하다는 얘기였나요? 그래서 어머니의 가족력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평생 아토피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평생 아토피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마다 경과를 봐야지만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실제로 음식 알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아토피 피부염 또는 다른 아토피 질환의 증상들이 악화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가 동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영유아기 때 흔히 밀, 쌀, 우유, 계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연관성을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음식 알레르기는 또 커가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변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음식 알러지가 동반되어 있는 아토피 아이라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그런 경과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현재 6살인데 지금 현재 아토피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여러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아토피는 분명히 굉장히 심해졌다가 좀 좋아졌다가 심해졌다가 좋아졌다 하는 만성적인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확 악화되는 경우를 확연하게 낮춰주면서 질병의 경과가 악화되지 않고 잔잔하게 잘 유지되게끔 그런 유지치료라든지 기본적인 치료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선생님. 가을을 기다리는 던지네스 통계님입니다. 41 남성입니다. 집안 내력으로는 아토피, 천식 등이 있고 저는 만성 두드러기와 천식,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을 앓고 있습니다. 가족력도 있으시고 아토피 질환의 개인력도 다 있으시고요. 약은 흡입제, 나잘, 스프레이, 시잘, 베포텐, 싱귤레어를 먹고 엘리델 크림을 바릅니다. 지금 더우니 다시 얼굴과 살이 접힌 부위가 가렵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에게 이야기하면 약을 더 못 올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위쪽을 잠깐 올려주시면 천식과 비염, 그러니까는 다른 아토피 질환들이 다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흡입제랑 나잘 스프레이는 이제 내과 쪽에서 쓰는 약을 말씀하시는 거고, 시잘과 베포텐이 이제 저희가 주로 쓰는 항히스타민제를 얘기하시는 거고, 엘리델 크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연고들 중에서 스테로이드가 없는 비스테로이드성 연고, 피메크로리무스라는 크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약들 중에는 아직 이제 면역 조절제, 면역 억제제라는 개념의 약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땀이 많이 흘리고 이제 더워지는 시기가 오고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오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접힌 부위, 성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들이죠. 얼굴과 목, 상체 쪽에 이제 목 위의 부분들과 함께 접히는 부위, 목과 팔, 오금 이런 데들이 심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더운 거, 온도 변화는 분명히 아토피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아토피는 실제로 부진단 기준에 땀을 흘리면 더 가렵다는 부진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렸을 때 가려움증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악화 요인에 의해서 아까 말한 이제 질병의 경과 중에서 잘 유지가 되다가 다시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악화 양상이 기본적인 항히스타민제,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만으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면 피부과 전문의 소견으로서는 일시적으로 짧게 면역 조절제,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토피의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단기간으로 짧게 써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악화가 굉장히 심해서 이 환자가 경증이 아니라 중등증 아니면 중증에 해당이 된다면 더 전신 면역 억제제 개념으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메소트렉세이트라고 하는 면역 조절제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악화 패턴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심하게 악화가 됐고 그 악화된 게 얼마나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에 약을 조절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번 질문으로는 엔젤님 질문을 한번 볼까요? 두드러기 아토피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에서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네, 두드러기랑 아토피는 다른 질환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드러기는 이제 급성 두드러기가 있고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을 때 무언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알레르기 반응이 두드러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있는 환자의 아주 일부에서 알레르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 환자의 모두가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토피라는 게 그런 알레르겐에 굉장히 취약하고 영유아에게는 음식 알레르기가 동반되는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 청소년, 그리고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흡입 알레르겐, 그러니까 알러지 유발하는 물질들, 가장 흔한 게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진먼지, 꽃가루, 이제 봄, 여름, 가을철마다 다른 여러 나무 화분, 잔디 화분, 잡초 화분, 꽃가루 화분들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성인도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 중에서도 알레르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알레르기라는 부분에서 겹치는 거고, 두드러기랑 아토피는 다른 질환이고 실제로 접근하는 법, 치료와 방법도 다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볼까요?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이 아토피 악화랑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오래 하게 되면서 실제로 많은 피부염 환자분들이 악화를 보인 경우들이 많고, 그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마스크 자체가 피부에 대한 자극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물게는 마스크 자체 알레르기를,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가장 흔한 거는 마스크에 대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흔하게 생길 수 있고요. 또 기존에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지루 피부염, 이런 모든 경우가 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했을 때 악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그 안쪽에 피부 내 온도가 올라갑니다. 피부의 온도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안쪽에 습도도 올라가고요. 이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실제로 우리 피부의 피지 분비량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피부염들, 습진들이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으로 악화될 수 있고, 마스크 착용 시간이 길수록 실제로 악화가 더 많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제가 접촉 피부염 학회에서 다기관 연구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행해해님이신데요. 동생이 오랫동안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주사제가 답인가요? 피부 보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주사 비용도 크고 언제 보험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생이 현재 몇 살이신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토피 주사제를 여쭤보신 걸 보면 이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듀피젠트라고 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듀피젠트라는 약은 아토피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면역 반응 중에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매개 물질들인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인터루킨 4번, 13번이라고 하는 특정 사이토카인이 아토피의 염증 반응을 주로 매개하고 가장 중요한 염증 매개 물질 사이토카인입니다.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듀피젠트라고 하는 듀필루맙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듀필루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주 중증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런 산정특례 제도를 보시면 3년 이상 된 만성 아토피가 있고, 최근에
국소 면역 조절제,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국소 면역 조절제, 어쨌든 국소 도포제를 한 달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신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소트렉세이트를 3개월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지라고 하는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이 보는 중증도 점수가 있는데 그 이지 스코어가 일정 점수 이상 높은 그런 중증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토피, 여기서 말하는 주사제라고 말씀하신 듀피젠트라는 약을 보험 적용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10%대로 주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에 주사가 고가이고요. 2주마다 주기적으로 맞는 주사다 보니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정말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본인 부담금이 적게 맞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중증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 부담으로 맞게 되는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원래는 이제 성인에서만 그런 산정특례 제도가 적용이 됐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청소년 그리고 소아한테까지 그런 산정특례 제도가 더 확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동생이 청소년 그리고 소아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번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그런 중증도 평가를 다시 받으시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실제 면역 조절제를 써야 될지, 경구 면역 조절제를 복용을 하셔야 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장기간 동안 치료를 하지 않고 내원을 하셔서 중증인 상태로 그러니까 꽤 피부염이 심한 상태로 내원을 했지만 저희가 적절히 면역 조절제를 경구약을 쓰다 보면 또 굉장히 좋아져서 그런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지 않고 또 좋은 상태로 유지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볼까요?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질문을 하나 저기 한번 해볼까요? 윤정희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발톱 한 개만 오래된 무좀으로 검정색으로 도톰해요. 피부과에서 주블리아를 계속 바르고 있는데 크게 효과가 없네요. 레이저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발톱 무좀에 대한 질문인데요. 발톱 무좀은 발톱이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곰팡이에 감염이 돼서 변색이 되고 두꺼워지고 발톱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누누이가 이제 비교 설명안에서 손톱과 환자분의 발톱을 같이 비교하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발톱도 손톱과 색깔과 모양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환자분 발톱이 변색이 됐고 두꺼워져 있고 곰팡이 감염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이게 주변 발 무좀으로도 변할 수 있고 발 무좀으로도 전염될 수 있고 지금 침범되지 않은 다른 발톱에도 무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치료의 원칙은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먹는 항진균제를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도포제도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주블리아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에 나온 도포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녁에 한번 매니큐어처럼 그 감염된 발톱에 이렇게 한 겹 바르시는 건데요. 주블리아도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치율이 먹는 약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치료가 장기간으로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경구약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경구약을 못 드시는 경우들이 분명 있습니다. 경구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간 기능 수치가 나쁘신 분들, 그리고 다른 약을 이미 드시고 계셔서 경구약과 상충이 돼서 경구약을 못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손발톱 레이저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발톱 레이저 치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구 항진균제가 이제 복용이 어려운 분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비급여 치료로 할 수 있고요. 경구 항진균제를 못 먹는 경우 도포제를 사용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시면 레이저 치료에도 어느 정도 호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닝닝님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 안쪽, 무릎 뒤쪽 아토피로 인한 색소 침착이 너무 심한데
레이저로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래된 접힌 부위, 팔 오금, 무릎, 저희가 이제 다리 오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만성 염증이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두꺼워지고 과각화가 있고, 그리고 인해 태선화라고 하는 이제 코끼리 껍질같이 두껍고 울퉁불퉁한 피부가 생기고요.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에 있는 색소세포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병변일수록 아토피가 오래 지속될수록 색소 침착이 심하게 남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만성 염증이 잘 조절이 되고 더 이상 급성 악화가 잦지 않고 바르는 국소 면역 조절제, 아까 말씀드린 타크로리무스나 피메크로리무스를 계속해서 도포를 하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일정 부분은 색소 침착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좋아지지만 그런 도포제를 쭉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피부 결이나 색소 침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해서 나는 너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레이저 치료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는 연고 중에서 이제 미백 효과를 보이는 연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이님인데요. 아토피 환자라면 땀나는 운동은 삼가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아토피 환자들 중에서 자극원이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워낙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가려움증을 쉽게 느끼고, 그런 가려움증이 다른 자극들에 의해서 또 쉽게 악화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땀, 우리 피부에서 분비되는 분비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나면 굉장히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긁게 되고 피부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땀나는 운동을 모두 삼가라고 절대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땀이 나고 나서 그 땀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가만히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토피의 아까 말씀드린 가려움증,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셨다면 가능하면 바로 이후에 샤워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보습제를 샤워 후 3분 이내 보습제를 바르라고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데, 3분 이내 보습제를 바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땀나는 갑자기 씻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수를 한다든지, 내가 아토피가 심한 부위는 물로 닦는다든지, 닦고 나서 가지고 있는 보습제를 바를 수 있게끔 보습제를 가지고 다니시든지, 이런 방법들을 교육을 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는 글쎄요, 제가 딱 한 가지 운동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수영은 하면 안 되나요?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은가요? 그럼 저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본인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본인의 건강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운동은 다 다르고요. 자기가 즐겨하는 운동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본인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아토피 관련 질문들이 있으면 아토피 관련 질문들을 볼까 합니다. 또 손발톱 질문도 있고요. 다른 질문들 리스트를 밑에 쪽을 조금 더 볼까요? 한송이님 질문을 볼까요? 선생님, 물을 많이 마시는데 피부 자체가 건조한데 특히 입술이 건조해서 각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덜 건조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토피 환자여서 피부가 건조증이 심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피부가 건조하신 타입인 건지는 지금 질문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제 피부의 타입은 건조한 경우도 있고 지성인 경우도 있고 복합성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은 건조한데 어떤 부분은 또 건조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건조증이라는 거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 겨울,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특히 입술이 건조해서 각질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아토피 환자라서 입술염이 잘 동반되는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입술염은 아토피 피부염의 부진단 기준의 하나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많은 아토피 환자분들이 입술염, 비특이적인 입술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각질이 많고 건조하고 잘 갈라지고 입 주변으로 계속해서 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술에도 수분감을 줄 수 있게 바셀린 같은 거를 바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바셀린을 발랐을 때 좋아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바셀린이 이제 폐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조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이제 발림성이라든지 좀 끈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입술에 바르고 나서 더 오히려 따가워요, 건조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서 건조증만 있지 않고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주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제와 바셀린을 섞어서 입술에 바르던지 아니면 국소 면역 조절제, 비스테로이드제 연고랑 바셀린을 섞어서 바르던지 아니면 재생크림을 바르던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환자에게 3교대 근무는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나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3교대라는 게 이제 3교대다 보니까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걸만 가지고 이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뭐 어떠한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토피 환자에게서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는 사실은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이제 규칙적인 그 생활 습관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런 원하지 않는 면역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분명 소이지가 있고요. 또 3교대 근무로 인해서 이제 수면이 제대로 규칙적으로 되지 않고 제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당연히 정신적 스트레스도 유발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악화 소견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영님 질문을 볼까요? 네.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간지러운데 왜 그런가요? 피부과 가서 약 먹고 연고 발라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샤워하고 바디로션 바르고 조금 나아졌는데 드문드문 간지러워요.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요? 피부가 빨갛게 되는 질환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아토피 피부염도 피부가 빨개지고 가렵고요. 그 다음에 접촉 피부염도 피부가 빨개지고 가렵고 지루 피부염도 피부가 빨개지고 가렵고 또 두드러기도 피부가 좀 오돌토돌한 건 아니지만 두드러기도 피부가 간지럽고 빨개지고 있을 수 있고요. 화폐상수증도 빨개지고 가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어진 질문만으로는 환자분한테 어떤 질환이 있는 건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연고를 발라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가려움증을 호전하는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을 호전시키는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조절제가 있겠고요. 연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위에 맞게, 피부 두께에 맞게, 피부 염증의 정도에 맞게, 그리고 그 증상 정도에 맞게 스테로이드 강도를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기간, 바르는 횟수 등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단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그에 맞는 조금 더 강도가 맞는 치료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권장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킨 로션과 같은 일반 화장품에 아토피 전용 라인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던데요. 화장품으로도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토피가 없어도 사용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습제도 어떻게 보면 화장품의 일종이죠. 그래서 보습제 라인, 그다음에 아토피 전용 라인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당연히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없어도 피부가 건조하신 분, 피부가 예민하신 분, 피부에 자극이 많으신 분들은 아토피 이런 전용 라인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리로 아토피 전용으로 나온 보습제, 로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림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는 게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제 여러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확한 진단을 드리지 못하고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제한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어렵고 피부과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또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할 때 병원을 방문을 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고 모든 환자분들이 빨리 좋아지시기를 네, 같이 마음 담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 최선영이었습니다. 네.